평양에 지하철 거기 이제 군복무 이렇게 하려면은 노래들을 다 이렇게 잘해야 됩니까? 그래야 뽑히는 거예요? 네, 노래 잘해야 되는데요. 지하철도 이렇게 가려면 우선 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좀 편한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 집안의 자식들이 가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백이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소리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니 지하철 가는 건데 그렇게 백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입대하던 그때에 김정일 지시로 해가지고 평양 지하철도에 군악서대가 조직되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300대 1의 비율을 들고 예, 그저 군악서대 그 모집한다고 백으로 다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인원이 모자랐었는데 근데 노래 하나 보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소개 그러니까 뭐 장군님 하다가는 아 장군님 여기는 최전현입니다 장군님 이거 소름 뽑힐만 했네요. 뭐서 뽑힌 거죠, 얼굴도? 아 지하철도 가기로요 키하고 인물 보고 그래, 맞아. 예. 아니 지하철 면접인데 약간 그 뮤지컬 오디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제가 졸업할 때 그 예술대학에서 이렇게 그 예비입학 통지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려고 갔어요. 시험 보러 가니까 막 옷도 너무 잘 입고 그런데 저희 집은 좀 가난했거든요. 네, 노동자, 그냥 평범한 집이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 또 어떻게 중앙당 옷가 그쪽에 또 네, 뽑혔는데 책임비서 눈에 들어서 중앙당 옷가지동까지 만났었어요. 예. 만났는데 아 그분이 이렇게 저희 발목을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요. 예. 그뭐 딱 진짜 못생기는 그 지도원이었는데 발목 딱 보더니 이렇게 너는 먹으면 살찔 체질이라고. 아 어떻게 알아? 근데 막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귀신같이. 저 원래는 이렇지 않았었거든요. 아, 북한에 용한 한의사들이 많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감정을 다 안 푼 게 일단은 그분을 못생긴 사람으로 몰아놓고 그럼. 나를 보면서 살찐다고 하더니 너무 기분 나쁜데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 같은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나 너무 안 웃겨, 되겠다 진짜. 군대 가야겠다 해가지고 군 초모에 갔는데 또 이렇게 발이 병발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이쪽에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럼 나가면 이제 막노동을 해야 되는데 네. 아 막 자존심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모소장한테 막 엉엉 울면서 아, 기어이 나는 군대 가야 되겠다고. 내가 예술대학에 가게 된 것도 포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날 기어이 보내주십시오. 막 우니까. 그럼 노래 뭘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바다라고 하면 여기 분들 다 예, 거기서 이렇게 나온 노래 있습니다. 오지 마라 울라마 이런 소리. 너무 좋다. 그렇게 막 눈물 흘리다 쓱쓱 닦고서는 그 노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 이렇게 선전대 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붙여주셨는데 근데 예, 운 좋게도 그 끝내놓고 군악서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군악대시구나. 근데 분명히 군대 갔어요. 네. 군악대 출신이요. 근데 왜 평양에 지하철? 여기서 선전활동 했다고요? 아 지하철은 이 설비가 너무 낡았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설비가 낡고 해가지고 그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데요. 단번에 다 수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개 역을 수리한다면 그 역을 보름간 운행을 안 합니다. 운행을 안 하면 그때 우리가 내려가는 거죠. 노래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만기 동지는 오늘 열을 해낼 과제를 3일 동안에 해내는 예,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예, 이만기 동지를 축하하여 뭐 여성 독창입니다. 그 동무용의 판에 날만도 하지 이런 노래 좀 경쾌하고 빠른 노래. 네. 그리고 뭐 봄이면 꽃이 그리워. 단풍의 사원. 단풍에서 네, 그런 노래하고 또 이게 나름대로 그 룰이 있어요. 그냥 막 마구잡이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선전대라는 게.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힘찬 호소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마지막 노래. 굵은 기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지세 이런 노래. 근데 지하철에 군인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 지하철에서 군인들이 무슨 일을 도대체 뭐 합니까? 그냥 일반 주민들이 지하철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도라고 하면은 이 평양 그 임무가 뭐야 반항공 구조물이고 그 좀 비밀적인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도 그 운영 국은 국 안에 국 산하에
저처럼 군악대가 국산하에 있거든요. 그 통신대, 돈을 다루는 곳이니까 수입심사소, 그리고 경비대가 있습니다. 경비중대. 그렇게 하고 그 산하에 5개 관리소가 있습니다. 5개 관리소는 관리소마다 하는 부문이 틀립니다. 뭐 군인이 그냥 하는구나. 그런 좀 시설들이 좀 많이 낡았을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있습니다. 와. 에스컬레이터 그러면은- 되게 깊어요. 그럼 그 낡은 에스컬레이터 타기가 좀 무섭지 않아요? 뭐 사고 같은 거 혹시 나고 이런 적은 사고 많이 나죠. 사고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도하고 평양 지하철도하고 틀리는 거는요. 서울 지하철도 그 에스컬레이터는 약간 좁으면서 이렇게 막 길지 않잖아요. 네. 그 평양 지하철도는 100m라고 하거든요. 네, 100m인데다가 이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100m. 에는 앉지 말아야 돼요. 앉거나 뛰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지킨다 해서 군복 입고 지키는 게 아니고 제복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입고 지키는데 제가 근무 서는 날이었는데 할머니가 앉아서 오랬어요. 그건 내리는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빨라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완충력이라고 하나 그게 해가지고 팍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 못 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말해 뭐 하겠어요. 일어 못 났는데 그 평양의 할머니들은 지방의 할머니들하고 틀려가지고 꼬리 치마를 입어요. 평양에서는. 근데 그 꼬리 치마가 이렇게 걸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팬티만 남기고 다 찢어졌어요. 근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는데 할머니가 막 처벌받을까 봐 괜찮아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리고 또 한 번 또 다친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그 밑에서 근무 섰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오르는 쪽에 이렇게 올랐다가 막 쿵쿵 소리가 나서 막 달려가 봤더니 위에서 뭐가 불들 굴러가지고 내 앞에 와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화기를 바로 껐어요. 그랬더니 이마에서 피가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줄줄 나가지고 난 할머니를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는데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초보를 받을까 봐 저한테. 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괜찮아 하고 지금 그 피 나는 거 닦아도 못 드렸어요. 할머니가 막 거부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 초소를 비우면 안 되지만은 할머니 그 상황 안 됐으니까 내가 할머니 손 잡고 그 승강기에 태워가지고 한 반쯤 모시고 올라가다 할머니 자세가 괜찮다 할 때 막 뛰어서 거꾸로 뛰어내려와서 예령 씨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이렇게 그 우리 탈북민들 이렇게 보면요. 평양 가는 게 크게 소원이고 네.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군복무를 평양에서 하게 됐지 않습니까? 평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냥 이렇게 막 숨이 콕 막히는 막 이런 데도 있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다 버스를 그 부대에서 내 가지고 우리 양강도 친구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가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버스에서 앉지를 못하는 왜요? 창밖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계속 막 야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평양은 이렇게 막 고층 빌딩들이 너무 깨끗하고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그래도 또 우선 차가 많지 않습니까? 시골, 그래서 저는 시골 촌뽀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속으로 막 야야하면서 평양도 차가 많다고 놀라셨는데 그럼 한국에 오셨을 땐 더 놀라셨겠어요. 한국에 왔을 때는 이렇게 차를 계속 보니까 이렇게 차를 하나하나 셀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개미들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숨을 맥혔는데 여기 오니까 기절하려고. 그러면 한국 와서 한국 지하철 처음 타봤을 때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평양 지하철이랑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한국 지하철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뭐 지하철 이런 느낌에 앞서서 그 모든 것이 막 이렇게 기계로 다 되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전동차 출발할 때도 뭐 알아서 다 전동차 저쪽 자동이죠. 출발할 때는 안내원이 있어요. 이렇게 요만한 봉을 쥐고 뭐 열고 닫고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래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요? 혹시 이제 사람들 들어가다 다리가 끼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 전동차에서 감지를 해야 되는데 감지가 막 한심한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감지를 못 하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내원들이 열고 닫고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그쪽에서 열고 닫고를 이렇게 센서를 누르면 문이 열릴 때 그 사람 발을 집어넣고 신기하다. 다르구나. 요즘 무슨 일 하세요, 한국에서? 톨게이트 일합니다. 어디에서요? 오. 거창에서 경남 거창에서. 네, 자주 가는데? 연관성이 있어. 맞아. 거기서 일하시면 사람들이 어머 예쁘세요 하시겠는데요? 그거는 뭐 기본이죠. 또 무슨 얘기 들어요?
제가 톨게이트하고 인연이 깊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톨게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말도 막 버벅거리고 막 이러는 한국말이라는 걸 막 잘 알아도 못 들을 때 고객님들 지나가시다가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로 되세요. 이렇게 돈 주고받는 게 아주 그 짧은 순간인데 그렇지. 그 순간에도 전화로 되십시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한국 남자분들이 특히 너무 따뜻하구나. 보들보들하죠? 아니, 네, 주제가 주제인지라 또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평양 지하갱도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청사 그리고 김부자 특각 등 김부자 1호 건설 현장에 투입돼서 평양 건설 노동자로 30년간 일하신 분입니다. 북한의 핵심 보안시설을 직접 지으며 평양의 비밀을 속 시원히 알려줄 우리 최정길 씨 모시겠습니다. 최정길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공병국이라는 데서 군사복무를 했습니다. 네. 반항공 지하 구조물을 그 잘 만들어서 네네. 그 일단 유사시의 혁명의 수뇌부와 당중앙위를 목숨으로 지키고 평화 시기에는 교통으로 쓰고 뭐 이런 면목 아래 부대를 조직했는데 네. 그 부대에 입대를 해서 젊은 청춘을 거기서 다 바치고 아이고. 늙음하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그 평양 이렇게 시내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보여주면 아 내가 저기 알지 뭐 이런 거 좀 아시겠어요 다. 아마 지하에 대해서는 나만치만 알 사람이 몇 명 되겠나. 평양의 그러니까 아니 그럼 밑에 비밀 통로 이런 거 다 아시겠네요? 내가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어도 네. 그러나 뭐 이제 60년대부터 오늘까지 건설했다면 내가 군사복무를 한 기간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평양 지하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어릴 때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진짜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다음 분은요. 북한 미사일 핵심 연구기관인 제2과학원을 17년간 출입했던 평양 출신의 기자입니다. 특히 94년 북미 회담 당시에요. 김정일한테 내려온 비밀 문서를 보신 분이에요. 예. 누구보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외교 작전을 펼쳤는지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북한 핵심 계층 지식인 김길선 씨를 소개합니다. 북한 그 제2자연과학원이라고 하면요. 그 핵 미사일 관련 연구소예요. 그 연구 기관인데 거기서 17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평양에서 오래 살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평양을 주제로 한다니까 제가 느끼고 보고 느끼고 한 거를 진솔하게 얘기해 보렵니다. 김길선 선생님은 평양에서 어디 사셨어요?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면 한국의 어디 같은 곳이에요? 광화문 같은 데거든요. 왜냐면 우리 집 옆에가 김일성 광장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방위가 대동강을 뒤에다 하고서 이렇게 딱 돌리면 중앙당 김정일이 직무실이 나오고 당중앙위원회가 나오고 당중앙위원회 아파트가 나오고 러시아 대사관이 나오고 만수대 예술국장 쭉 떠는 저게 만수대 혁명박물관 천리마동상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심에서 살았어요. 예. 이만갑에서 선생님이 알고 계셨던 좋은 이야기들 많이 좀 해주세요. 재밌는 게 북한이 좌충우돌식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뭐 뜨거운 불맛을 워싱턴에 보여줄 것이다. 한국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미국 행정부는 되게 점잖게 받아들였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근데 트럼프는 더 세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 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굉장한 장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트럼프 개인을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너무나 낮아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트럼프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트럼프니까 진짜 무모하지만 북한을 기습 공격할 수도 있다. 두려운 겁니다. 난데없이. 따라서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고립주의가 아니고요 신고립주의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해외에 쓸데없이 미군을 안 보내고 미군을 그냥 그 국내로 들어오게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최신을 깎는다든지 국익을 해친다 그러면 기동 타격대 보내서 그야말로 혼내준다. 따라서 트럼프는 북미 대화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그야말로 군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흐르시초프가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구두를 벗어가지고 책상을 막 두들겼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게 흐르시초프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 서방 국가들한테 나 이렇게 미친놈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핵폭탄 날아간다. 그게 굉장한, 그러니까 비이성을 가정한 이성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 맞아요. 것을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누려왔지만 이제는 트럼프도 누릴 수 있다. 센 사람, 센 형 나온 거지. 아, 듣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우리 탈북한 미남 미녀들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배우기를 미국 대통령은 부시로 알고 있거든요. 부시요? 네, 근데 저는 미국 대통령이 대대로 내려면서 부시인 줄 알아요. 아, 계속 부시인 줄 네, 알았어요? 왜냐면 상식이 없어서 부시라고, 지식이 없어서 부시라고, 무식해서 부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시래요, 그 대통령 이름이. 그래서 저는 대대로 내려면서 미국 대통령들 다 부시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오바마를 알았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바뀌더라고요. 끝날 때 되니까 알았어요. 부시는 공부도 못하고 돌대가리 대통령이다. 맞아. 이렇게 이제 학생들 그렇게 속에서 가르친다고? 하고. 아,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돌아요. 암암리에 유언, 말들이. 예, 암암리에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말을 주민들의 한- 이야기죠, 네, 주민들의. 주민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보도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이제 어르신들이 약간 그 침략주의 놈들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제 그때 통해서 이제 부시가 대통령이라는 거 알았고, 부시는 돌대가리고 돈이 많아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 이런 걸로 알고 아, 있었어요. 되게 유치하게 하네요. 아, 근데 네. 유치원 때부터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 뭐 미군 두고 막 총칼로 쏘는 네, 거 했다고요. 맞아요. 은하 씨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는 여기는 뭐 다른 게임 하는데 저희는 운동회 날 이렇게 미국 놈을 그린 포스터가 있어요. 양국은 미국 놈이 아닌 미국 사람을 미국은 귀환하셨어요. 지금 화나서 지금. 아니 포스터도 있어요. 포스터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설탕을 가져다가 거기 뿌리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꼬챙이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막 진짜 직진하면서 그 직진 속도로 이렇게 미국 그 사람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은하 씨는 뭘로 찔렀어요? 저는 설방울을 던졌어요. 수류탄인 거죠, 그게? 네, 수류탄입니다. 은수 씨는 젓가락이. 높은 반 어린이들이 참가한 미국놈 때리기는 더욱 볼만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후련하게 미국놈을 한심에 까부시고 만세를 부르는 어린이들. 혹시 미국인하고 악수해 본 적 네. 있어요, 은수 씨?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한번 미국 출신. 미국 놈하고 악수하세요. 근데 한령은 한국 반갑습니다.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젓가락 던지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요, 우리 탈북민남녀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미국 대선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한송이 씨가 준비해 주셨죠? 우야야, 이만갑 이민 여동생 한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북한 장마당 쌀값인데요. 북한 쌀값은 환율이나 똑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볼 때.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 장마당의 쌀값은 과연 오를까요? 한번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저는 북한의 경제를 보게 되면 그 자생력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기에는 이제는 많은 무리가 왔죠. 자기 자생력으로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북 제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중국과 이제 미중 외교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대북 제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좌지될 것 같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을 지금 민생 목적이라는 이유로 지금 따로 지금 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외교적인 문제를 트럼프가 어떻게 중국에 압력을 가하느냐, 이 대화를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쌀값이 오를 수도 있고 안정세를 이제 타겠나라는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내수 시장이라는 건 철저하게 중국에 예속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장마당에서 팔고 우리 민요들도 다 알지만 80% 이상이 다 중국 제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쌀값 같은 것도 같죠. 지금 대북 제재를 했지만 중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민생 목적으로 해서 쌀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지금 웃긴 게 뭐냐면요. 대북이 3년 이래 지금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중국의 몇 %인지 아죠? 90%를 넘어요. 그게 지금 그 사이에도 연간에 40억 달러씩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대중 정책에 의해서 뭔가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 북한 쌀값은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5,000원이던 게 지금 3,000원까지. 그것도 이번에 또 뭐 안에서 꼭 국내 생산된 쌀도 좀 어느 정도 보탬이 돼가지고 아무튼 중국은 뭐냐면 북한을 실크로드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동해권으로 나가려고 하는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쌀값이 안 오를 거라고 봐요. 네, 다음 질문도 우리 알아보죠. 신은아 씨.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미국 대통령이 보내준 강냉이를 먹은 적이 있는데요. 입으로는 미국 대통령 클린턴을 욕하면서도 그들이 준 옥수수는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든 북한 주민들이 궁금한 건 오직 단 하나. 미국은 북한으로 옥수수를 보내줄까요? 제 생각에는 별 지장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대북 지원하는 거는 항상 그냥 놔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지원은 계속 갈 테고, 그러니까 중국의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에 대한 통제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마 북한 체제의 유지를 자신의 어떤 그 국가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아마 보내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등장했다고 해서 북한의 쌀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뛰더라도 많이 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말씀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뭐 관세를 갖다가 막 어마무시한 폭탄을 내리겠다 어떻게 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좋아질 가능성도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에도 해당되는 거지만 중국의 인권 문제로 인한 내정 간섭은 좀 덜 할 가능성이 있죠. 인권 문제 뭐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남중국해 문제를 뭐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오바마 행정부나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중시 정책 차원에서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 중국의 주변국들하고 다 연합해서 중국을 포위해가는 그 정책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른바 신고립주의이기 때문에 남중국해? 그거 뭐 중국 앞바다 아니냐? 내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가 그야말로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이나 중국한테는 남중국해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를 타협을 하면서 북핵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미중 간에 타협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박전떡의 지붕 쳐다보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력으로 한 6배, 핵무기 200개 이상 갖고 있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15배에다가 핵폭탄 5,000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 타협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남북 대화도 좀 해보고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서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가 원치 않는 타협, 뭐 담합이라고 할 수 있죠. 담합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방위 북핵 해결 외교 이걸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3년도 5월 달에 페리 장관이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북한을 폭격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YS가 그걸 막았죠. 그러니까 그때 북한을 폭격했더라면 북한은 그때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도 없고 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민주당은 북한이 봤기 때문에 상당히 겁이 나는 측면도 있고 또 속인 측면도 있는데 그 오바마 8년 동안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일관되게 북한을 쪼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중 양국이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리를 누군가 풀어야 됩니다. 근데 풀 수 있는 건 중국은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을 풀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트럼프가 약간 단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초기에 잘 구슬려가지고 뭔가 한 판 탁 돌리게 되면 풀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제 전개될 시나리오를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일단 김정은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된 것보다는 훨씬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도발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계속 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미국에서 국무장관 임명하고 청문회하고 하느냐면 내년 4월까지 가야 돼요. 김정은이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년 봄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한다면 트럼프는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은 북한이 핵무기 한 10개 가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은 핵무기가 5,00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개 가져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미국이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북한의 핵 물질이나 핵 기술이나 핵 과학자들이 알카에다나 IS한테 핵을 전파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핵 테러를 미국 본토에 와서 알카에다가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도 일단 북미 대화는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그 북미 대화가 과연 그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까지 갈지는 모르죠. 네. 예, 이번에는요, 북한 김부자와 미국 대통령들의 역대 사건들을 말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이만가 브레인 이소연 씨, 그리고 고운 여성 유현주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2016년 북한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부자의 말로 알아보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오늘은 특별히 저 이소연과 유현주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일성 대 클린턴. 수령님, 조선이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구를 내버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1993년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겠다고 북한을 압박. 북한의 첫 번째 핵 위기가 왔을 때 김정일이 김일성한테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김일성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 클린턴은 전쟁 직전까지 상황을 끌고 갔지만 1994년 극적으로 화해. 북한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은 김정일 대 부시. 상식이 없어 부실해, 지식이 없어 부실해. 이 노래는 한동안 북한 어린이들이 유행가처럼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노래는 2002년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하면서 북미 관계가 최악이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상식이 없어 부실해, 지식이 없어 부실해. 끝으로 김정은 대 오바마. 대북제재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가소로운 짓이다. 이 헛가다 넘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당시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발표. 이에 김정은은 대북제재를 손바닥에 빗대며 헛가다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 위기를 맞은 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김정은의 도발에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오록으로 알아본 역대 북미 관계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만가 브리핑의 이소연, 고운 여성 유현주였습니다. 네. 아, 우리 정말 전문가시고 북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공부와 강연과 방송에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우리 홍 선생님께서 못 알아듣는 말씀이 있으시네요. 이 헛가다 넘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빵 터지면 뭐가 왜 웃은 거야? 나는 모르겠는데. 왜? 헛가다가 뭔데? 헛가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좀 생소한데 시청자분들도 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파리 일대학에서 이런 건 안 가르쳐요. 사실 홍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만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으셨죠? 그렇죠. 북한 얘기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죠. 그렇죠. 거의 다 그랬죠. 네, 거의 다 안 나오는데 이만갑이 오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전 너무 좋은 게 홍 선생님 웃으시는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만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로버트 할리 씨. 네. 예전에 뭐 전쟁 날 뻔했던 막 그런 이야기들 뭐 많이 겪으시죠?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됐으니까. 아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제가 그는 이거 미국에 있는 제가 또 한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미국에 계신 우리 부모 가족분들이
또 갑자기 놀래가지고 전화 와요. 아,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빨리 돌아와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형님 죄송하지만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 막 가셨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 여권이세요? 한국 여권이 있지. 그러면 미국 여권 없어요.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으세요? 예, 있어요. 며칠 있다가 나와야 돼요? 예, 원래 60일. 60일. 그 이상 있어도 돼요, 저는. 미국 가면. 그래서 문제되는 게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민권하고 영주권자들이 다 같은 칸으로 가요. 형수님은 글리 가고? 외국인 칸으로 가요. 외국인 칸으로 가요. 형수님은 이제 확실한 신분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형님은 형수님은 글리 가고 형님은 꼼짝 못하고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9월달에 미국 다녀왔어요. 제가 그거 외국인 칸으로 들어갔지. 요새 그냥 기계에 있더라고요. 아주 맞아요. 편하게 그냥 들어가. 맞아요. 패스트트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패스트트랙. 자동 출입 심사대가 있어서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제 그 기계에 들어가서 그냥 비자 확 이렇게 사진 찍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미국 칸으로 들어갔는데 1시간 걸렸어요. 훨씬 더 불편하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그 아까 거의 그 브리핑에서 나온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민남하고 미녀들이 그 사건에서 기억나는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그 가장 그 컸던 사건이 94년도 준정시 사태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대체 북한은 민간 군사 훈련을 하는데 평양시만 약간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동화관제라고 혹시 아시죠? 네. 창문 가리는. 다 내리고 불 끄고. 평양시 왜 그냐면 호텔이 있고 외국 관공서가 있고 외국 손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대체 그래서 배제시켰는데 그때만은 평양시도 싹 다 새까맣게 하고. 그다음에 평양시의 그 도로에 일단은 그 무한궤도가 아닌 고무 바퀴가 달린 수륙양용차 같은 거, 기관총 이따만한 걸 고른 거, 거기다 철관물 쓴 군인들이 뭐 밤마다 사치라이트 비치고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주민들한테도 실제 그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비상식량을 준비해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소문이 났던 적이. 네, 저는 그때 군복무 하던 중이었잖아요. 그 전 군에 남자 군인들 머리를 빡빡 깎을 때 대한 명령을 하달했어요. 머리를 빡빡 깎는다는 의미는 6.25 전쟁 때 그 전시 상태에서 머리를 빡빡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시 상태 그 바로 직전이다. 이런 막 그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민간 그 차원에서도 구물, 위장. 네, 위장 구물 막 차고 그 민간인들도. 왜? 그리고 그런 막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하는 거죠. 네. 왜 그래요? 아 그때 뭐 준전시 상태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뭐 지금이라도 당장 전쟁이 터지면 달려나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긴장을 해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그렇죠? 뭐 이렇게 막 긴장하고 무서워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물단 그분들 또 지나가면 하는구나 하죠? 또 하는구나 하죠? 네, 지나가면은 고생 많으십니다. 그분들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그 분위기는 그냥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어느 학생들이 갑자기 군복을 입고 학교에 나오라는 거예요. 군복이 어디 있을까나? 엄마 아빠 거 벗겨가지고 저기도 빼고 저기도에 뭐 입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위장 구물 하고 그다음에 학교 창문들이 이렇게 크다면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풍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X자로 문풍지를 다 붙이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학교 전국이 전시가요를 보급하는 거예요. 전시 때 불렀던 전시가요를 막 배워주고 그다음에 학교 등하교 할 때 우리는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정문을 드나드는데 그럴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평소에도 항상 전시가요를 불러라. 그래서 그때 기억났던 게 뭐 미국놈 팽놈이나 좀 때려 눕히고 불타고진 기크스니 연대연대 이런 노래를 학생들이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하이 형이 국적을 바꿔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하이 형은 애매해. 왜냐면 하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다들 할리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일 씨보다는 할리 씨가 더 많죠? 네,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노래 좀 배워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불러야겠어요. 이제 얘기 듣고 나니까 나 그때 평양에 있었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듣는 소리들이에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그랬거든요.
북한은 평양공화국이다. 중국은 북한의 제국이다. 평양공화국의 중국 제국이에요. 우리 중국에서 난 땡국 굴러가는 것도 못 봤고 아침 저녁 계속 출퇴근하면서도 글쎄 본 기억이 없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시스템이 시계추월이에요. 위에는 전쟁 안 일어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한 번씩 휘저어 놓느라고 하는데 제일 심하게 움직이는 게 이 밑에요. 시계추월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그 아이들까지 군복 입고 나오라고 복가됐다니까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못 느꼈거든요. 내가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야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느낀 게 내가 중학교 때 겪은 푸에블로 사건 때. 전혀 턴급의 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는 미 중앙정보국에서 직접 파견한 무장 간첩선으로서 그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었거든요. 뭡니까? 그때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상이나 그래서 남 다 뭐 피난 가는데 야 이제 남조선 가보게 되겠구나.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내가 대학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일어난 판문점 독재 사건 때 어떤 녀석이 제일 앞에 나가더니 다 펜으로 해야 되는데 명단에 아이고야. 물어뜯더니 흙색을 쓰는 거예요. 난 얼마나 무서워요. 그 뒤에도 해야 되니까. 그 녀석이 했으니까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물어뜯고 썼는데 그다음에 그 문건이 몽땅 김정일한테 올라갔다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그거 볼 게 뭐예요? 피냄새 풀풀 나는 거예요. 그건 김정일의 건강상에도 그건 들어도 안 가거든요. 근데 김정일이가 종합대 학생들 높이 평가했대요. 어쨌든지 간에. 그때 좀 몽땅 군대들은 제대 군인들 내놓고는 직통식 남자들은 몽땅 군대 나갔어요. 대학 공부하다가. 그때 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느꼈지만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군 핵 미사일 그 관련 분야의 기자로 취직해서부터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군수적인 잠재력 이런 거 너무 알기 때문에 분명히 평양에 있었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미 카터가 왔을 때 어땠어요? 지미 카터 씨 때문에 평양 시민들 고생 엄청 했어요. 왜요? 카터가 온대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와서 김일성을 만나서 류람선도 타고 했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심한 방광염에 걸렸어요. 지미 카터하고 김일성이가 뭐 어느 날에 저 대성산 유원지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평양 시민들 할머니들 가두 사람들이 행사에 동원된 거예요. 그 대성산 공원에 가서 이렇게 빙글빙글 바구니 달고 도는 거 있잖아요. 난 한 번도 올라가 못 봤는데. 관람차. 네, 대관람차 달려있고 한승 도는데 우리 어머니 이민반은 그걸 담당했던 것 같아요. 몽땅 거기 올라가 있은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카터가 왔다 갈 때까지 내려오질 못했어요. 그거 보여주려고 타는 거예요? 그렇죠. 논다고. 네, 즐겁게 노는 거 카터가 왔다 가야 그다음에 행사 끝나겠다고 내려가는 어처구니가 없다. 카터 씨가 이게 진짜 허세 아니야? 정신 넘어갈까 안 와서 아침 6시에 올라가서 덜덜 그때가 6월 달인데 북한은 6월 달도 새벽이면 추워요. 우리 어머니 방광염 걸려서 혼났어요. 사망하시는 날까지도 그 병을 못 고쳤어요. 더 웃기는 거는 카터가 또 우리 집 앞에가 평양 일백화점이에요. 우리 이민 반장이 그 카터가 평양 일백화점 견학을 한다는 거예요. 김일성 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인민반에서 그 이제 2층인가 맡아가지고 계속 치마 저걸 입고 도는 거. 안경처럼. 엑스트라예요? 잘 나온 사람처럼. 그게 동원된 거예요. 물을 안 사요? 못 사지요. 그거 딱 책열품만 있으니까. 네, 트루먼 쇼네, 트루먼 쇼. 그래. 맞아요. 계속 또 동네 카터가 그 매장에 안 오고 다른 데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그래도 수고했다고 비닐 신발 한 컬레씩 내줬는데 그 행사에 동원됐던 사람은 우리 인민반장은 재수없게 하나는 33원, 하나는 35원. 일 받지 않는 거.
어떻게 그걸 바꾸겠다고 한 달 동안 일백화점 들락날락하다 신발도 버렸어요. 재밌다. 아, 재밌는데요. 엑스트라 웃긴다. 트루먼 쇼네. 네, 트루먼쇼 네. 동원됐던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평양의 대학에서 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항상 북한의 상징인 주체사상탑을 보여주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체사상탑 보이는데 바로 대동강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대생들하고 남대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지어서 포트를 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주체사상탑만 보게 안 되잖아요. 그치. 보다 보게 되면 대동강가를 보게 되면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 이게 좋은 모습으로 인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트 타는 두 남녀는 몇 학년입니까? 저는 뭡니까? 이름은 뭡니까? 이런 얘기가 오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예. 재밌다. 예.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동원되다 보게 되면 거기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대관람차 우리 어머님 생각나는 게 그 안에 어떤 사람들 뭐 그러니까. 욕심 너무 심한. 저는 근데 김길선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기자 시절에 정말 아무나 볼 수 없는 비밀 문서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많이 접했죠. 그 어떻게 보시게 된 건가요? 그런 비밀 문서는? 내가 김일성 정학대학을 졸업하고 원래 나는 이자연과학 출판사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건 군수 부문이고 비밀단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한때 그 이자연과학원에서 다 복무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동당 정책에 위해서 그런 비밀단위는 대대손손 복무시키라는 그런 당의 방침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내가 대대손손 그 방침에 걸려서 억지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미사일 개발팀에 담당 기자로 들어갔어요. 또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글을 좀 잘 쓰다 나니까 그때부터 95년도까지 내가 전병호를 따라다녔어요. 전병호. 그때 당 군수공업부 비서였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내가 군수공업부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럼 종합과에 가면요. 모든 핵 개발 문제, 미사일 문제, 대미 회담 문제에 관한 모든 문서들이 우리 군수공업부에도 꼭 와요. 왜냐하면 핵 미사일을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의 외교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나가라. 그건 지도부는 알아야 되니까. 그건 무조건 나오거든요. 종합과에 가 앉아있으면 그런 문서들이 그쪽 당일로 나온 것도 이렇게 쭉 보다 종합과장이 우리 훌륭 나간 사이에 쭉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접하게 돼요. 그때 기자셨잖아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만약 그런 증작 그 기밀 문서 이를 봤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기자 같으면은 진짜 대서특필 특종이 완전 특종이잖아요. 그럼 나와서 막 특종도 막 쓰고 이렇게 못 써요. 못 씁니까? 절대로 못 써요. 북한은 기사 모든 기사가 다 당이 관리하에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 부정적인 것도 못 써요. 특히 핵담에 관련한 비밀들은 이거 한번 하나라도 걸리면 없어요. 그 안에 내용들이 뭐였어요? 그럼 그 안에 문서의 내용이 뭐였어요? 보신 거. 그때 보니까요. 북한도 준비를 엄청 했어요. 미국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김정일이 누구고 안달복달하는 성격이니까 야 연막을 쳐라. 처음엔 핵무기가 없다고 계속 우겼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러나 일단 걸린 이상은 연막을 쳐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면서 대방의 관심을 호기심을 최대한으로 유발시켜라. 그게 처음에 내려온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저팔계 대교예요. 저팔계요? 저팔계식으로 회담에 임하라. 무슨 보안이 왜 그래요? 저팔계가 왜 나와요? 저팔계식은 뭔가요? 거기 저팔계.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나? 저팔계식으로 하라. 저팔계식으로 어리석은 척, 우둔한 척, 미련한 척, 못 알아듣는 척,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나 올려서 넘기라는 거예요. 미국을. 그 저팔계식으로 철저히 하라. 그렇게 나와서 내가 그때 저팔계 외교라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미국의 바지로 홀라당 벗겨놓으라. 그 대목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한치 위로 붙이는 방식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다니까 진짜 한치 위로 붙였어요. 근데 그때 그 북한 정권은 미국 정부하고 정식 회담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때 만들어놓은 그 원칙들이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도
그걸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니 그렇다면은 그 저팔계 전략이 트럼프한테 통하기는 할까요? 통할까요, 진짜? 그게 이제 저팔계 얘기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이제 살라미 전법으로 들어가요. 살라미 전법이 뭐냐면 그 서양의 그 잘게 썰은 소세지 같은 네, 거거든요. 네. 아주 가늘어요. 보면 아주 얇거든요. 얇죠, 네. 그 뭐냐면은 협상 의제를 여러 개로 아주 잘게 나눠서 하나하나 협상 의제 때마다 상대방에게 모든 이권을 다 챙기고 항상 물러날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진짜 이득이면 마지막까지 가고 진짜 이득이 아니면 항상 후퇴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살라미 전술이라는 건 아주 유명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한테 통할까?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바마처럼 점잖은 신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은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하다 된통 두들겨 맞는다.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앞에서 웃으면서 왜 그러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은 통하지 계속 통할 수는 없다. 영화적. 그 저팔계 외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있는데. 저팔계 외교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속이고 하는 건데 이 남북 관계 저팔계 관계는 또 뭐가 있냐면 한 번은 물어뜯는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포화 주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아무리 좋아도 한 번씩은 뜨더라. 물어뜯더라. 그게 바로 연평해전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저팔계식으로 하는 겁니다. 남북 관계는. 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본격적으로 평양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평양하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북한 주민들이 만불을 주고서라도 평양 시민증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우리 이만갑 새내기 이지혜 씨. 네네. 평양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 평양은 사실 그 약간 중심 도시 느낌이 많이 나서 평양하면 좀 더 패셔너블하고 좀 앞서 나가는 좀 현대 그 신여성들이 많이 좀 이렇게 밀집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현대 신여성 정말 한 40년 전에 들어본 그런 단어 같아요. 북한 여성들 참 예쁘잖아요. 북한에서 실제로 평양 여성이 곱기로 유명한가요? 네. 고운 여자들이 다 뽑혀가요. 그리고 원래는 평양 여자들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은 그 각 지방에서 제일 예쁜 여성분들을 다 뽑아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종자개량 했다고 말하죠.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있기 때문에 평양 여자들은 진짜 예뻐요. 여기서 진짜 평양 여성이 계시잖아요. 김길선 선생님. 평양 여성 아름답습니까? 같아요. 같아요. 달 먹여놓고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나가면 다 멀끔하고 곱고 배급제가 없으면 뭐. 다 까칠해지고 한번 예를 들면 80년대 말인가 그 남북 회담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당 출판사 여자 기자도 한국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성분이 좋아서 왔는데 생김은 약간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기자들이 그렇게 골탕 먹였대요. 남남북녀라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생겼나 그랬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근데 이 여자는 자기 실질적으로 못생겼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올라와서 엄청 비판받았어요. 나는 못생겼지만 나 외에는 다 곱게 생겼다.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기자들 속에서는 그거 다 통하거든요. 그 말이 진짜 이상한 거잖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도 다르고 맞아요. 이건 뭐 복지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평양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들 어디 살다 왔길래 저런 얘기 하나 싶고 맞아요. 네,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 평양에 은밀한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라 씨가 준비하셨죠? 네, 평양 승리역에는 북한 최고위층을 위한 네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알아요. 뭐예요? 양식당. 양식당 하니까 이상하네. 그 서양 식당이요? 서양식당. 우리가 돈가스 먹고 막 경양식집. 스파게티 먹고. 네, 뭐 스테이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요. 최고위층을 위한 거잖아요. 정답 나왔습니다. 뭐요? 평양 승리역에는 북한 최고위층을 위한 발레 파킹 서비스가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괜찮아. 발레 파킹.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 그러니까 최고층을 위한 저는 뭐요? 핵 전쟁 시 피할 수 있는 벙커. 그걸 여기다 왜 두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 고위급들이 지나가다 언제든지 급할 때 숨을 수 있게. 장성급 이상 뭐 딱 숨어서 있을 수 있는. 왜냐면 다 거기 모여 있진 않을 때. 죄송한데 저도 남희석 씨 말에 저도 그런 한발 네. 저도 정답이 약간 발을 뭘까요? 담그겠습니다. 평양 승리역에는 북한 최고위층을 위한 네? 그 가면요 수술실도 있고 무슨 지부 그 간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끌고 나온 대로만 나오는 게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거기 하나 도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로? 평양 승리역에는 북한 최고위층을 위한 네? 지하 도시가 있다입니다. 지하 도시가 지하 있다? 도시? 비슷하다. 비슷하다. 도시요? 벙커가 아니고 도시. 김비 선생님, 진짜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보셨어요? 북한은요. 네. 1960년대부터 4대 군사 노선을 내놨는데 김일성이 전국 요새화에 바로 그 행동하잖아요. 전국을 요새화하라. 그 승리역에 왜 있어요? 요새화의 한 구획이죠. 왜냐하면 요새화라는 건 진격하면 다 탱도 뚫으란 소리예요. 전국 요새화가. 그때부터 굴을 뚫려서 북한은 굴 뚫는 데는 세계 1위예요. 굴이 뚫어요. 사람이 들어가 뚫는 데는. 근데 이제 94년도에 네. 밤 4월 달인가로 기억되는데 밤 11시쯤 된데 다 두들겨 끼워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주민들 몽땅 다. 우리도 다 나갔죠. 애들 업고 꿀고 뭐 자다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피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뭐 앞에서 가니까 다 따라가죠. 어디로 가느니 앞에 리드가 있겠죠. 그 쭉 갔는데 이짝 승리역에 있는 구 구멍 말고 역전 구멍 말고 남산 밑에 있던 구 승리역 역전 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운입선들이 많아요. 나가는 그 갈래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끌고 나온 대로만 나오는 게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뭐야? 그 거리상 따져보면 거기 하나 도시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다는 못 봤지만. 네네. 안에는 불이 켜 있어요? 통로에는? 아, 그럼요. 불이 다 켜져 있죠. 그 가면요 수술실도 있고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무슨 병원 네. 수술대도 쭉 써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다음에 그 신흥호 탱크가 작아요. 그 시가전에 적응하게끔 만든 탱크들인데 그것도 파킹돼 있고 그다음에 뭐 지휘부, 무전실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무슨 지휘부 그 간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야. 우리가 나온 굴에. 그래서 야 전쟁 준비하는 탁월하겠구나 그 생각.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그 갱도가? 그러니까. 글쎄 나는 내가 나온 구멍만 아니까. 우리가 나온 구멍이 저 중앙묘맹 청사가 있는 그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왔는데. 긴 코스인데. 네. 나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민대학습 땅이 있고 중앙당 김정일 집무실이 있고 그 위에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양시당이 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밑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대학습당 밑에 그런 거 이렇게 포진해 놓으면 공습을 못 한대요. 네. 그 국제적인 무슨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렇게 밑에 파놓고 위에다 인민대학습당을 앉혀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평양시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 굴은 언제 뚫려놨대?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난 진짜 그 앞에서 살았거든요. 그 정도 규모예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지하철도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난 몇 호선인지는 모르겠던데 이제는. 맞아요. 근데요, 보니까. 북한은요 다 구멍 뚫려요. 우리 과학원이 평양시 용성구역에 있는데 그 뒷산이 몽땅 굴이에요. 뚫다가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면 김일성 동상을 대피시키는 굴까지 다 뚫려놨어요. 아니, 선생님. 우리 산 사람도 아니고. 아니 그럼 평양 가운 밑에는 다 굴이 난리겠네. 최den기 선생님 이게 지금 다 뚫렸겠네요 그 안에. 알아서 다 뚫는 거예요.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그 1960년대 딱 접어들면서 그 원래 총리하던 사람 정준기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분이 좀 그 머리가 좋았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 추천으로 해서 평양에 지하철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해서 기술력까지 갖춰가지고 여단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61년도 4월 1일 날 철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71년도까지 지하철도를 했어요. 그 지하철도를 했는데 그 흙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 하면
오늘의 비파거리, 라곤거리 여기가 보통 강변으로 진풀이 됐어요 다. 근데 그게 평양시에서 사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 오늘날에 아주 번화한 비파거리가 형성됐고 라곤거리가 형성됐어요. 거기서 나온 흙들이. 흙으로. 근데 거기서 그때 10년 동안 팔 때 평양 사람들은 거기서 뭘 하는지 몰랐어요. 네네. 그가 그때 팔 때는 땅에서부터 지상에서 약 200m인데 200m 밑에 내려서 땅을 파가지고 밤에만 광차를 끌어올려가지고 그 로마니아에서 온 그 로마니아 차 4톤짜리 차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풍을 치고 싣고 갔다가 부리고 밤에만. 그 흙이 그 정도 나왔으니까 그만한 만큼 땅에 불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나라보다 빨랐네,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했는가? 붉은벽서부터 그 봉화역까지가 제 1계단입니다. 2계단 하면 낙원역, 광명역, 그다음에 김송도하고 삼흥역, 전승역, 혁신역 5개. 잘하시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김일성이는 일단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단 유사시에는 자기네가 먼저 빠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었어요. 그 퇴로라는 게 이제 도로인데 일선이라는 게 도로인데 지하에 들어가 보면 2차선으로 돼서 한 차는 계속 가기만 돼 있고 하나는 계속 오기만 돼 있어요. 그러면 붉은별역을 왜 붉은별을 거기다가 형성됐냐? 그 붉은별역을 만들어 놓은 데는 거기서부터 사해안전거리가 2.2km, 국가보유가 2.3km, 인민무력부가 1.8km 그런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사경 35도로 쫙 뚫으면 거기서부터 그 거리로 붉은별까지 와요. 그럼 붉은별역에서 또 쫙 타고 내려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어디까지 오는가? 전승까지 오면 전유역까지 와요. 그다음에 거기서 어디가 대성산까지 와요. 그냥 대성산은 555도로로 빠져요. 또 국간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저기 삼속구역 잔 얼로 빠져서 비행기 타고 달아날 수 있는 퇴로를 했어요. 이게 굴 파고 이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역전 역선 사이가 1km 800부터 2km 200입니다. 1200m. 네. 1200인데 마구리가 4개 있어요. 마구리? 마구리가 4개라고 하면 지하철도 사람들이 타는 네. 그 이제 입구. 입구가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파내고 그다음에 그 중심에 마구리가 2개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다음 역전에서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 여기 들어가면 1개, 2개, 3개, 4개대가 들어가잖아요. 1000명이 들어가 결국은 굴진대만. 예. 100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약 한 2년, 3년이면 그걸 다 팝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손으로 사람이 팔 때가? 아 이게 뭐 61년 첫발 파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팔 겁니다. 지금은 그거 안 써요? 이렇게 왜 굴삭기. 커다란 누에고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땅 왜 파는 거, 지방 시추하는 저 거. 지름 막 수십 미터짜리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지금은 왜 있어요. 양쪽에서 만나고 하는 거. 지금은 있어요. 예. 그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은 아직도 차감기가 들어가서 차감을 해요. 엔처 때 들어가서. 그러나 갱을 딱 잡으면 돌. 갱에 딱 차감기가 들어가서 차감을 하고 구멍을 뚫고 허약을 넣고 꽝 발파시켜서 나오면 한 교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끊으면 그 다음 교대가 들어가서 그 어뢰 헛바로 화력을 묻어서 광쳐다 실어서 올려보내요. 야, 이게 사람이 하는 거네요. 그걸 다. 저분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저희 그 지하철도 운영을 하는 그곳 밑에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그 밑에 있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 있는 친구가 한번 그 남자친구가 그쪽 네. 방면에 있어서 가서 구경을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 했던 기억이 있고요. 저분들 군복무 하실 때는 뭐 여단으로 나갔었고 저희가 군복무 할 때는 그걸 7천국, 8천국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7천국이 두더지 부대라 해가지고 전문이 그 지하만 땅굴만 파는 부대를 두더지 부대라 했고 8천국은 도로만 건설하는 그분들은 무력부하고 또 틀려요. 임명선 저분 다니던 그 부대는 빨간 영장을 다는데 7천국, 8천국 그리고 저희 부대는 파란 영장을 달아서 보통 시중에서는 저희를 군대라고 안 해요. 군대라고 부르지 않고 경비대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저 따라다니던 남자분 한 명 있었는데 이 7천국에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 들어보니까 조선중앙통신사 있잖아요. 그 지하 갱도. 조선중앙통신사 이 모든 선로가 다 지하로 되었어요. 그것을 다 그 7천국 분들이 하셨다고. 김혜령 씨는 지금 얘기 들으면 낚시로 치자면 지버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를 모으는. 김혜령 씨가 뜨면 남자들이 이렇게
막 눈이 번쩍.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예, 그죠? 그걸 인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김부자 1호 건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데 뭐 특별한 지시사항 같은 거 있었나요? 북한은 고대산 건설을 하거나 무슨 작업을 하면은 작업 구명장이라는 걸 씁니다. 작업 구명장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작업 건설을 잘해서 말하자면 반복 오작 시공이 없게 책임적으로 하고 그 비밀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네. 한국은 사인하면 되지만 북한은 사인이라는 게 없고 그 손수상 지장 누르는 걸로 합니다. 그 우리가 이쪽 남한 쪽은 땅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땅굴도 거기도 직접 가서 파셨습니까? 저는 직접 파진 않았는데 대한민국에 오는 땅굴은 매 군단마다 다 팠습니다. 엄청 많네. 예전에? 예전에 그 68년도 김창봉이 있을 때요. 그때 그분들은 밥 먹고 땅굴 파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인가 하면 그게 분계선까지 비무장지대를 왔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했는지 그거까지 해난 건지 그것을 내가 더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지하를 파본 그 경험에 의하면 림진강을 넘으면 림정을 건너면 림진강이라는 게 위에 물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더 많을 겁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저는 지질이 아니고 뭐 이런 수질 탐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땅을 파본 사람. 한강도 한강은 우로 흐르는 것보다 밑으로 흐르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한강도. 그것처럼 림진강을 건너면은 펌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어. 이 펌프를 돌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펌프를 돌리려면 북한에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전기가 24시간 만가동으로 계속 온다는 담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림진강을 넘은 게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밑으로 해서? 네, 림진강 밑으로 넘어간 게. 파서? 넘어간 게 몇 개나. 지하수가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대단한 양입니다, 그거. 선생님, 그럼 그런 지하 갱도를 만드는 목적은 또 뭔가요? 그 평양시를 만드는 거는 우선 그 일단 유사시에 자기네들이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도망가려고. 둘째는 평양시에 이제 뭐 위험한 폭탄이 떨어지면 평양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했고 그다음에 이쪽 군단들에서 인민무력부에서 이 땅굴을 파는 거는 자기네 포탄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 놓고 또 전쟁 때 들어가서 생활하기 위해서 또는 도망가려고. 또는 그 남한에 말하면 이제 침투 작전을 위해서 이 교란 작전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그 용도마다 비밀 그 사명은 다 다르게 땅굴을 많이 팠어요. 그러면 듣다 보니까 그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최정길 씨도 아주 위험했을 텐데 혹시 다치신 분들이 뭐 보상 같은 거 받았을까요? 그 우선 사건 사고라고 하면 뭐 수만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요. 많이 사고가 납니다. 사고 많이 네, 사고 많이 나는데 마다면 이제 북락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집이 터져서 이제 그 지하수가 터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참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엄혹한 시련이 닥쳐오죠. 땅 파다가 지하수 터지면 진짜 물이 그렇게 막 와요? 이제 차감을 따라 하잖아요. 차감의 정화를 이제 가서 이제 그 물을 딱 뚫었어요. 그럼 그 차감대가 본인을 아예 쳐요, 딱. 그 정도로 물길이 세요? 대단히 세요. 그 압이 대단히 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차감 구멍이라는 게 요만한데 그걸로 물이 나오면서 이 물이 커지는 게 이렇게 쫙, 그러니까 구멍이 커지는 게 이게 쫙 커져가지고 그 도갱을 꽉 차가지고 물이 쫙 오는데 소리가 소낙비 쫙 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약 한 100배? 한 1000배? 그렇게 더 소리가 세가지고 쫙 내려와요. 그 죽은 사람도 많겠네요. 아, 당연히 많죠.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북락이 돼서 이제 딱 떨어지면 한 사람 살을 여러 사람으로 만들어서 요거는 뭐 개똥돌이, 요거는 홍똥돌이, 요거는 이렇게 이제 관을 짜가지고 쫙 놓고 그 집 고향에다 이제 그 사망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승인 번호를 그 군 안전부를 통해서 보내요. 그렇게 하면 군 안전부에서 그 사람을 군당이나 이제 불러가지고 군 안전부 2부에 가서 이제 평양 가는 여행증을 떼서 부모들을 부릅니다. 부모들이 이제 평양에 올라오면 우선 장사를 지내게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한테는 양복 한 벌씩 해 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양복지 하나다가 흑색 텔레비 중국에서 나오는 거 이제 홍매라든가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줘서 내려보내고 전사 통지서 같이 내려보내면 아웃. 김 선생님, 평양 아까 뭐 지하경도나 지하철이나 뭐 이런 얘기 좀 했는데 왜 아직도 평양 사람들한테 지하철은 이동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대피의 수단으로 인식도 그러니까 되나요? 평양 지하철도 자체가 두 가지, 세 가지 목표. 하나는 대중교통이고요. 하나는 군사적 목적입니다. 벙커로도 이용을 하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테러로도 연결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랑 홍보 관광지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 꾸려놨죠. 샹들리에를 놓고 막 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평양 사람들한테 제가 했을 때마다 지하철이니까 전력 공급 때문에요. 웬만하면 안 타요. 탔다가 거기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죠. 네.